안녕하세요. 나미와 사연데이트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아버지의 재혼을 두고 상담을 하기 위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을 많이 아껴주신 친정아버지라 고민이 더 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언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연데이트 기운차게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올리기 전까지는 망설였지만 막상 글을 시작하니 후련합니다. 제 이야기 길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꽤 자주 가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 또 그 중에서는 어머니. 친구들과 있다가도 어머니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존재가 보통 어머니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곤 합니다. 제가 너무나 어렸던 시절에 돌아가셔서 제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전 왜 아버지만 있는지, 어머닌 왜 돌아가셨는지, 아버지나 다른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걸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다고 놀리는 짓궂은 애들이나 이상한 반응을 하는 어른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딱 한 번 있긴 했지만 그 애가 워낙 이상한 애였어서 금방 털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 시절에는 부모 중 한쪽만 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다든지 이상하다는 눈을 하는 게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거고, 그런 반응을 겪고 나면 저 스스로 여러모로 위축돼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이 잘 자랐고, 아버지 역시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제게 다정하고 자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당연한 사실을 막 성인에 들어선 무렵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갔다가 퇴근했는데 왠지 그날 들어 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시냐, 아니면 무슨 할 말씀 있으시나 여쭸더니 한참 동안을 뜸들이시다가 우리 딸 혹시 어머니에 대해 궁금하지 않니? 어머니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워낙 틈 느낄 새도 없이 저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는 왜요? 그게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야기해줘야지. 아니다. 너무 이른 것 같으니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더 크면 이야기해줘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제가 성인이 되었다면서 제게 사과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도 진작 네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야 할 자격이 있는데 당신이 용기가 안 나서 막으셨다고요. 전 그날 어떻게 두 분이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서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길을 걷다가 처음 만나셨대요. 그냥 길을 가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무슨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 눈을 딱 마주쳤는데,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 것 같다 하는 걸 확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듣기로는 어머니도 아버지께 첫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서로 나이도 취향과 가정사도 정말 비슷해서 깜짝 놀라셨대요. 저희 부모님은 모두 다 고아시거든요. 두 분 다 어렸을 때는 친척집에서 지냈는데 중학교 졸업할 나이쯤이 되니까 친척집에서 눈치를 줘서 돈을 벌면서 혼자 살겠다고 나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한 것도 반한 거지만 가정사가 워낙 비슷하다 보니 두 분은 빠르게 가까워지셨고, 그렇게 석 달쯤 만났을까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께 청혼하셨대요.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어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수락하셨고요.
그 길로 바로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두 분 다 갓 성인의 나이였고 만난 지도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상황에서는 저였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나아가고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 생활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집을 나가도 배웅해주는 사람 없고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캄캄하고 차가운 어둠이 깔린 거랑 한 사람이라도 나를 반겨주고 기다려주는 건 많이 다르잖아요. 식을 올리기에는 두 분의 벌이도 시원찮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나 가족들도 없어서 결혼식은 생략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나름대로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던 자녀 소식은 아니었지만 두 분은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뻤대요. 이제야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 연결되고 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다며 매일 밤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는 우리처럼 눈칫밥을 먹이면서 키우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좋은 경험만 하게 하면서 키우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곤 하셨다네요. 그렇게 특이한 일도 가슴 쓸어내릴 일도 없이 평탄하게 10달이 흐르고 난 뒤 제가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를 잊으실 수 없으시대요. 그때만큼 벅차고 기쁘고 행복한 때는 없었다며 너는 참 귀한 아이라고 거기까지 들었는데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그 말대로 저는 정말 좋은 것만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는 항상 공주 옷에 공주 머리, 조금 크고 나서는 무조건 메이크업.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선물처럼 쓱 내미시곤 했어요. 정작 당신 옷은 메이커는커녕 상표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본 적이 없으면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아버지께 더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이야기에 어머니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좀 당혹스러웠어요. 제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티가 났는지 아버지가 오늘은 이만하겠다며 들어가셨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다음 날이었나? 아무튼 다음 날에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2살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22살부터 기침 감기에 시달리셨대요. 저를 낳고 나서는 환절기면 종종 감기를 가볍게 앓기도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약을 사다가 드셨는데 감기가 떨어지질 않더래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가래가 섞이더니 언제부턴가 피가 섞였다고 했어요. 2주 이상 약을 먹었는데도 지속되는 기침. 기침에 피와 가래가 섞여 나온다. 증상이 뭔가 낯이 익죠? 저희 어머니는 결핵이셨습니다. 요새는 결핵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결핵이 그렇게 가벼운 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증상이 많이 악화되셨을 때 가셨기도 했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집 형편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못해서 뒷받침되지도 못했대요. 어머니께서는 이 어린 걸 두고 어떻게 가느냐면서 본인도 갓 20에 든 참 어린 나이였는데도 내내 제 걱정만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병마와 싸우셨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제가 3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22살에 호라비가 되셨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도 안 좋고 며칠 동안 넋이 빠져서 지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 20살이었으니까 그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얘기가 끝나고 아버지가 건네주신 부모님께서 연애할 적 사진이 가득 든 앨범을 넘겨보니까 더 안타까웠어요. 몰랐는데 제가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좀 더 고우셨어요. 앞으로도 쭉 젊고 아름다운 20대로 남을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참 고우시다. 만약 지금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다른 애들처럼 어머니 팔짱을 끼고 쇼핑도 가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떠는 그런 일상을 보낸다면 다른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어머니 잔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것처럼 이제 잔소리는 그만 좀 해요 하고 어머니와 싸우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런 우리 모녀를 보면서 아버진 한숨을 푹 쉬시며 우릴 말리셨을 것 같아요. 전 지금이랑은 다르게 어머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거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는 날엔 세상이 무너진 듯이 울면서 어쩌면 진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니 어색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상상 속에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어버이날에 준비할 카네이션이 2개가 되고 중요하게 챙길 생일이 2개고 제가 학교에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상을 받았을 때, 취직했을 때 2배로 축하를 받고 축하할 일이 늘었다면 그만큼 더 행복했을 거예요. 제 상상이 현실이었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도 분명 더욱 행복하셨겠죠. 아버지는 여태껏 저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흔히 노가다라고 하죠. 어딘가에 취직해서 일을 나가기엔 제 나이가 어렸고 따로 저를 봐줄 사람도 없었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옆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저를 잠시 맡기고 불규칙하게 인부 일을 하시다가 제가 좀 자라고 나서는 공장에서 쭉 일하셨어요. 일하시면서 허리를 다치시기도 하고 손등이 깊게 베이셔서 봉합수술을 받으셨던 적도 있는데 하나뿐인 딸 앞이라고 아픈 티 한 번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많이 아프죠? 어떡해요? 아니야, 나 괜찮다. 안 아파, 이까짓 것 가지고? 하며 허허 웃으셨어요. 그리고 휴일이 되어도 한 번 마음 편히 쉬지 못하셨어요.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유원지다 뭐다 놀러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는 주말만 되면 아버지와 온종일 있는 데다 항상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가니까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 아버진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평일엔 정시에 칼같이 일어나서 일 나갔다 돌아오면 집안일하고 딸이 일과를 제잘되는 것도 들어줘야 하고 잠 안 자고 잠투정을 부리면 토닥토닥 달래면서 재워줘야 하고 주말엔 평일보다는 늦게 일어났다지만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온종일 딸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이리저리 다니시고 아무리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이 나이 먹고 결혼하고 육아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아버지로선 재혼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께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를 봐주시던 옆집 할머니께서도 재혼을 추천하셨었대요. 애기 아빠 혼자 어떻게 애를 키워? 아직 외모도 출중하고 나이도 어리니까 얼른 새장가 들어야지. 그게 애 위해서도 좋아.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지금 딸내미랑 이대로 오순도순 사는 게 좋은걸요. 아마 마음만 먹었으면 재혼하셔서 저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여성분과 새롭게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그릴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재혼을 하지 않고 계셨던 건 어머니를 잊지 못하셔서도 있지만 제가 혹여나 안 좋은 일을 겪을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러셨던 게 큰 것 같아요. 갑자기 어머니가 생기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를 받을까봐 20몇 살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아버지께 재혼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재혼 생각 없으세요? 갑자기 재혼은 뭘? 일할 시간도 모자라. 지금 한창 바쁠 시기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요, 지금이 아니어도 좋은데 아직 40대면 젊으시잖아요. 여자친구라도 만들어 보세요. 저 때문이면 저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아이고 참, 딸,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니. 그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그건 그렇고 우리 딸 좋아하는 거 사왔으니까 식기 전에 어서 먹어. 너무 칼같이 거절하시길래 그냥 생각이 아예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권하는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금지옥엽 귀하게 저를 키우신 만큼 저를 귀하게 대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저를 공주대하듯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당시 남자친구이자 지금의 남편과 함께 아버지께 인사를 갔어요. 아버지께서도 너무나 반겨주시고 축하해주시며 잘 하시지도 않는 술을 막 들이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밤이 늦어 남편이 가고 그날 밤 저와 단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지으셨던 표정과 말이 잊히지 않아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다 커서 내 품을 떠나는구나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참 씁쓸해 보이기도 하고 후련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시집 장가가게 되면 그런 미소를 짓게 될까 싶었네요. 아무튼 아버지는 당연히 결혼을 허락하셨고 시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아 저희는 곧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도 낳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행복한 생활이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행복에 조금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시작은 여느 때처럼 아버지 댁에 갔을 때였어요. 평일에 잠깐 들른 거라 챙겨드릴 것들 드리고 가려는데 아버지께서 할 말이 있으신 듯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시더니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자기 말을 번복하는 일이 좀처럼 없으셨고 또 칠순이 넘기신 나이셔서 의아했어요. 그래도 남은 삶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축하해드렸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긴 했어도 어련히 좋은 분이실까 조금은 기대하기도 했네요. 아버지께서는 미룰 것도 없다며 다음 주쯤 소개를 해준다길래 남편과 시간을 맞춰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꽤 근사한 식당도 저희가 예약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도 잇지 못했어요. 너... 어머, 미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김현정,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버지가 재혼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얘예요? 아버지가 재혼하고 싶다고 한 상대는 다름 아닌 제 동창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덤덤한 얼굴이셨고 그 애는 여전히 웃는 낯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작태에 기가 차서 허하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상대에 대해 미리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반대를 할 것 같아서였겠죠. 말을 꺼내면 아예 이런 만남조차 갖지 않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남편은 진정하라는 듯이 저를 토닥이면서 상황을 살피었지만 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남편을 초대한 것이 나쁘고러워서 혼났습니다. 할리우드 같은 데서나 있는 줄 알았던 일이 내 가족에게, 아니 내 가족이 이런다니.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김현정, 너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뭐가 이상한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몰라? 이 사람이랑 나 서로 사랑해. 사랑이 죄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아니, 네 말이 맞는다고 쳐도 누가 친구 아버지랑 재혼해. 미친 게 아니고서야. 내가 아버지 딸인 거 알았으면 네가 멈췄어야지. 상도라는 것도 없니 너는? 그리고 옛날 기억 안 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은 거야? 동창이 아니었다면, 아니 동창이라도 제가 아니었다면 마지못해서 언젠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애는, 김현정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 가정사에 대해서 놀렸던 이상한 애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애가 바로 김현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소문도 정말 안 좋고 공부도 안 하고 툭하면 수업에 빠지고 저랑 똑 닮은 애들이랑 무리를 이뤄서 애들 꼽주고 삥뜯기나 좋아하던 애. 제가 잘 사는 줄 알고 앞에서 살랑대다가 아버지야만 사는 걸 알고는 복도에서 만나면 제 무리와 함께 아닌 척 제게 꼽을 주곤 했습니다. 야, 너는 아빠랑만 사니까 되게 형편어렵겠다. 어떡하니? 아휴, 그러고 보니 너 옷도 늘 더럽더라. 얘, 아빠한테 빨아달라고 해. 응. 그리고 전 그때마다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다른 반이기도 했고 워낙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만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생채기처럼 난 상처가 금방 아물 수 있었는데 만약 김현정과 같은 반이었다면 좋은 친구들이 없었다면 제 학창시절 기억이 상처로 얼룩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사람은 변하는 거란 말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쓸 수 없다. 제가 믿는 말은 그거예요. 옛날 행실도 옛날 일은 없었다는 듯이 셀셀 웃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묻는 것도 여전히 그때의 김현정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순수한 의도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얘가 뭐가 아쉬워서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남자랑 재혼하겠어요. 50대의 나이, 절대 어리진 않지만 많지도 않은 나이인데 또래와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저희 아버지와 만난다? 세기의 사랑처럼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추측하자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닐까 싶었네요.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 취직하신 후에 하루도 빠지는 일 없이 성실하게 공장 일을 다니셨습니다. 공장 자체도 규모가 꽤 컸고 아버지께서도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셨다가 은퇴하셨기에 퇴직금이나 그간 모아두셨던 돈이 꽤 되는 걸로 압니다. 집도 사셨고 제가 결혼할 때도 큰 돈을 턱 내어주시기도 했고요. 뭘 옛날 일 가지고 그래? 30년도 더 됐다 야. 그걸 아직도 담아두니? 진짜 어이없네.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됐지? 그러니까 이제 걸릴 것도 없는 거다. 미안해. 됐지? 걸릴 게 왜 없어? 참 너도 변한 거 없구나. 아무튼 나는 이 결혼 반대야. 네가 반대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 저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래도 변했을 수 있지 않나 하고 가능성을 한 구석에 남겨뒀었는데 앞으로도 제 사전에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란 말을 영원히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성으로 귀찮다는 듯 대꾸하는 게 보이니까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열이 확 올라서 할 수 있는 욕을 다 한 것 같아요. 데리고 나가려는 남편도 뿌리치고 한참을 아버지와 걔한테 했던 것 같네요. 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서 그때 뭐라고 했던 건지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어쩌면 그 다음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른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참을 듣고만 있던 아버지께서 제게 화를 크게 내시더니 현정이에게 괜찮으냐고 싸고 돌더군요. 제가 아니라 걔를요. 그 꼴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께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놀림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로 얼추 그 애가 얘구나 하고 아셨을 텐데. 그런데도 그때 배신감이 솟아 제가 아버지께 가지고 있던 존경심에 큰 금이 갔고 이딴 소리 할 거면 다신 나 부르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고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과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 자리에선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는 걸 듣고는 자기도 반대한다고 하더군요. 순수한 마음일 리가 없다면서. 그렇지만 혹시나 진심일 수도 있으니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건 어떠냐고 해서 친구들에게 걔 행실이 어떤지 조금 물어봤어요. 알아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변한 것 없이 쓰레기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걔랑 엮여서 좋은 꼴 본 사람 없다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는데 참 이걸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생각나서 물어봤다고 둘러댔네요. 남편한테도 그대로 전하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도 여보, 내일 장인어른께 말씀드려봐. 모르고 계실 수도 있잖아. 실체를 알게 되면 장인어른의 마음도 변하실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길래 그러겠다 했습니다. 다음날 가기 싫은 마음을 꾹 누른 채로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랑은 달리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걔가 어떤 애인지, 어떤 일을 하고 다녔는지 다 듣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계시던 아버지가 생전 보이지 않으시던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우시는 법이 없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처음 봐서 많이 당황했어요. 미연아, 나 50년 동안 너 하나 보고 살았다. 네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었어. 그건 네가 알 거야. 그런데 나도 이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이제는 내 인생 한번 살게 해줘. 현정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너와 내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지. 하지만 나는 그걸 용서하려고 한단다. 사람은 변하는 거라고 하잖니. 현정이도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란다. 보기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내심 너에게 분명 미안해하고 있을 거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낱낱이 말씀을 드렸는데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보니 할 말이 없어져서 그 길로 나왔습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진 이해해달라고 하실 거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 콩깍지가 깊으면 생전 흘리시지도 않던 눈물을 그렇게 슬프게 흘리시겠어요. 내가 알던 우리 아버지는 걔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없구나 싶어서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었다는데도 그 사람을 감싸는 모습.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것 같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당장 걔라도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다가 남편이 말려서 참았어요. 일단 장인어른께도 시간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다가 여기보다 더 가면 난 아버지가 걔 감싸고 노는 거 더는 못 봐.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장인어른께서도 문득문득 생각나실 거야.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겠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던 건지. 조금만 더 뒤에 장인어른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나면 그때 다시 얘기해봐. 그래도 아니야. 그래.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버지도 복잡하시겠지. 당신 말대로 할게.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뒤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아버지께서는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다. 내일쯤에 댁에 들를 생각인데 제발 콩깍지를 조금 벗겨내신 후였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강행하시면 어떡하죠?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진짜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아버지만 행복할 수 있다면 동창이든 아니 30살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많이 듣기도 했고 실제로 사건이나 뉴스들로 접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사연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절벽 끄트머리에 있던 사연자 부부께서 행하셨던 일이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채널에서 우연히 투표한 것을 보았는데요. 착하게 살면 득이 된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라는 투표였는데 손해본다는 쪽이 월등히 높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온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가난했지만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소액이나마 기부를 했고, 어쩌다 길을 가는데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갑에 남아있는 잔돈이라도 탈탈 털어서 주고는 했습니다. 어줍잖은 동정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남을 동정할 만큼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정보다는 오히려 공감에 가깝겠네요. 저 역시 성인이 돼서야 조금은 형편이 나아졌지만 어렸을 적만 해도 곰팡이 피고 벌레가 바글바글한 집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살아야 할 만큼 잠 못 살았거든요. 그 당시 저를 도와줬던 어른은 근처 슈퍼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 가끔 부모님 심부름으로 슈퍼에 가면 사탕이라도 먹고 싶어 침을 흘렸지만 가진 돈으로는 딱 부모님이 부탁한 것밖에 사지 못하기에 늘 아쉽게 돌아서곤 했는데, 그런 저를 보고 아주머니는 마침 이 사탕은 팔질 못하는 건데 얘, 너 하나 먹을래? 라며 제게 주전부리를 쥐어주거나 하셨습니다. 그냥 별다른 말 없이 주셨어도 괜찮을 텐데 아주머니는 혹여나 제가 부끄러워하고 기분 상해할까봐 간식을 주실 때는 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혹은 가게에서 잘 안 팔려서 등등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받으면서 마치 부모님처럼 저를 따스하게 챙겨주는 슈퍼 아주머니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단순히 간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머니는 제가 가게에 들릴 때면 오늘은 뭐 했니? 라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가끔 제가 우울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잠시 가게 문을 닫아두고 저와 함께 산책을 가자고 하시곤 했거든요. 그런 친절한 아줌마의 마음씨에 언젠가 나도 슈퍼 아주머니한테 맛있는 걸 드려야지 하고 어린 마음에 그런 다짐을 할 정도로 아주머니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그 슈퍼 아줌마 있잖아. 암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대. 정말로? 어쩐지 요 며칠 가게 문을 닫더니. 동네 아줌마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았더니 아주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느낌상 무서운 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엄마의 손을 잡고 아주머니를 뵈러 갔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얼굴이 못 본 사이 파리해져 있었고 안색도 무척이나 안 좋으셨어요. 겁에 질려 아줌마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품에서 엉엉 우는데 아주머니는 따스한 손으로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보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전 아주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당시 아주머니가 제게 남겼던 편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편지는 제 보물이에요. 착한 미정아, 아주머니는 조금 일찍 하늘나라에 갈 것 같단다. 우리 미정이 맛있는 거 챙겨주고 그래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없어서 어쩌지? 언제든지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가게로 찾아오거라. 나는 없어도 내 아들이 가게를 맡을 테니 이전처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거야. 예쁜 미정아, 내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를 무척 사랑했단다. 우리 미정이 앞으로도 착하게 자라야 한다. 제가 작은 부분이라도 남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도 모두 다 주인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산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에 대한 보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게 기부도 하고 봉사도 다녔는데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살면서 길거리에 쓰레기 한번 버려본 적이 없었고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도 한 번도 맞서 싸우거나 하는 적도 없었고 연애 당시 저는 장난 삼아서 남편을 보살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남편 역시 집안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남편 자체가 따스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으며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라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저와 함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안의 반대가 극심했어요. 저희 집은 저희 집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격만 좋은 사람 만나서 뭐하니? 성격이 좋아도 돈을 못 벌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 형편에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번듯한 직장 가지고 집에 돈도 좀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결혼은 현실이야. 남편 역시 비슷했습니다. 물론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무척 중요하죠. 저 역시 돈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돈보다 더 나은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그 가치가 바로 인간의 선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도 결국 일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나쁘다면 돈은 제 값을 다 할 수 없고 반대로 아주 적은 돈일지라도 일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면 그 돈은 원래 가치보다 더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어렸을 적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하는 말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금껏 봐온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저희 남편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열심히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결국에는 그래, 알겠다. 네 뜻대로 해라. 하며 울며 거자 먹기 식으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 나름대로 시부모님을 설득하였고 결국 저희는 양가 반대가 있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무사히 결혼식까지 치렀습니다. 서로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에 결혼식도 소박했고 그렇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좋은 데로 다녀온 것도 아니지만 이제 부부로서 서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결혼하고서도 저희는 양로원, 고아원 등으로 봉사를 다녔습니다. 원래 각자 가던 봉사 장소에 부부가 같이 동반해서 가기도 했죠. 봉사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자주 가지 않더라도 한 번 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 곳들은 다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전날 아무리 푹 쉬고 가도 봉사만 하고 오면 온몸이 녹초가 돼서는 걸을 힘조차 없는데 힘들더라도 남편이 옆에 있으니 평소보다 더 기운이 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와 완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보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됐어요. 물론 그렇게 봉사를 다니면서도 부부끼리 오붓하게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약 1년 만에 전 외동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참 얌전했습니다. 아기 때부터도 칭얼거리는 거 하나 없었고 어설프게나마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한 뒤에도 저와 남편 말이라면은 무조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들었고 장난감 하나 없이도 언제나 까르르 웃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죠. 어쩌다 동네에 아들을 데리고 나가면 제 손을 꼭 잡고 한눈 한 번 안 팔고 걷고 주민들을 만났을 때 배꼽 인사를 하는 통에 당시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들은 아유, 아들이 너무 얌전하고 착하네 라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종종 전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지민아, 엄마는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들을 도울 줄 아는 마음씨를 지녀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엄마는 네가 나중에 커서 너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래. 그렇게 아들은 제 바램대로 엄마 아빠 먹으라며 하나밖에 없는 간식을 나눠줄 줄 아는 아이, 부모에게 사랑한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조촐해 보일 수도 있는 새 식구지만 저희 가족은 그 누구보다 단란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도 좋지 않은 일은 찾아왔습니다. 살면서 제일 많이 신을 원망했던 때였고 하늘에 대고 수없이 비명을 지르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린이집 하굣길 횡단보도 하나를 앞에 두고 아들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와 같은 일상이었고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랬기에 저는 설마 제 눈앞에서 아들이 차에 치이는 광경을 보게 될 거라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지기 전에 빨리 지나가려던 차량이 속도를 높였고 저에게 빨리 오기 위해서 초록불이 되자마자 황급히 달려오던 아들은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차에 부딪혀 날아갔습니다. 쓰러진 아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천사 같은 내 아들. 끝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숨을 거둔 아들을 보며 전 한동안 넋이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흔히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죠.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저희는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둘 다 일을 그만둔 채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아들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부모가 원망스러운지 꿈에도 한번 나타나주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며 제발 오늘 밤에는 그 예쁜 얼굴을 한번 비춰주기를 수십 번 기도하며 새벽이 돼서야 간신히 잠에 드는 나날을 반복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도저히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여전히 옆에 있었지만 남편 하나만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채울 수 없었죠. 사실상 그렇게 거의 10년간은 노숙자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집은 아무도 청소를 안 해서 쓰레기장이 되어갔고 그나마도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었기에 모아둔 돈을 까먹으면서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아들이 슬퍼할 거라는 생각도 했는데 왜 그리도 다시 일어서기가 힘이 들던지. 언제나 아들을 중심으로 하여 따스한 웃음만이 감돌았던 저희 집은 한여름에도 차가운 냉골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뭐 했는지, 이제 뭐 할지, 소소하고 작지만 단란한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 부부는 이제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차마 예전처럼 다시 웃을 수가 없었던 것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 것만 같은 저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에 나온 저희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꿈에 우리 아들이 나왔어. 우리 아들이. 정말로? 아들이 죽은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에 나온 거였죠. 꿈에서 아들은 여전히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적보다 말을 또박또박하게 했고 평소 얌전하던 것과는 달리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활발하게 지내고 있었죠.
본능적으로 전 그게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며 아마 아들이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는데 언제 앞에 와 있었는지 아들이 저를 많이 보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아들이 죽고 꼭 한 번만 더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반짝하고 생기 있는 눈으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꿈에서 깼는데 정말로 아들과 손을 잡은 것처럼 아들에게 잡혀있던 왼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자마자 저도 모르게 펑펑 울며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제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꿈을 꾼 뒤 며칠 뒤 아들은 남편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달랐지만 남편의 꿈에 나왔던 아들 역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들의 꿈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힘내서 살아가라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자. 비록 꿈이지만 나는 그 꿈처럼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응, 여보, 그러자. 다시 회사를 다니긴 힘들었기에 저희는 집 근처에 작은 포장마차 노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붕어빵을, 나머지 계절에는 떡볶이, 튀김, 순대와 같은 분식을 팔았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다른 포장마차나 가게에 들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희 포장마차를 찾아와서는 음식을 살 정도의 단골들도 많이 생겼어요. 참 감사할 점이었죠. 다만 계절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 부부가 추위를 무척 못 견디는 성향이라 겨울철에 장사하는 게 유독 힘들었어요. 붕어빵을 판다고 해도 그 온기가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포장마차가 허름하다 보니 보온도 잘 안 돼서 저희는 겨울 때마다 늘 덜덜 떨며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붕어빵을 팔고 있었는데 웬 10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애랑 많아봤자 5살 혹은 6살 정도 되는 어린애가 둘이 손을 잡고 포장마차 앞을 기웃거리더라고요. 특히나 둘 중 더 어린애는 딱 살아생전 저희 아들의 또래로 보였습니다. 순간 떠난 아들 생각이 나서 조금 마음이 차분해져서 저도 모르게 아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꼬질꼬질해 보이던 두 아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세는 듯 하다가 붕어빵을 흘깃 보더니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딱 봐도 붕어빵을 사 먹기에는 돈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붕어빵 먹을래? 네?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차피 큰돈 벌려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생각을 나게 하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돈을 받으면서 붕어빵을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불러선 하얀 봉지 붕어빵 10개를 포장하여 주었습니다.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말이죠. 저희 돈이 없는데. 괜찮아. 이건 아줌마가 그냥 주는 거야. 예쁘게 생겨서. 아이들은 처음엔 선뜻 받지 못했지만 흰 봉지 안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붕어빵 냄새에 침을 꼴깍꼴깍 삼키더니 결국 저희에게 꾸벅 머리를 숙이고는 둘이 붕어빵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붕어빵 먹고 싶으면 아줌마랑 아저씨 찾아와. 돈은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 말대로 며칠에 한 번씩 붕어빵을 먹기 위해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때마다 아이들을 위한 붕어빵을 10개씩 포장해서 건네주었죠. 아이들은 제법 낯을 가리는가 싶었지만 저희와 얼굴을 자주 보고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조금 편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까 부모님은 5살인 둘째가 태어난 직후에 할머니에게 맡기고 그 이후로는 나이 든 할머니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보니 형편이 무척 딱했어요. 아줌마랑 아저씨가 준 붕어빵 할머니한테도 가져다 드리는데 할머니가 너무 맛있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참 인사성이 좋았습니다. 너무 귀여웠던 것이 가끔 교회에서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사탕 같은 걸 일부러 저희를 주겠다고 먹고 싶은 걸 참으면서 그대로 가져와 주고 가곤 했는데 그 마음이 참 따뜻하기도 하면서 좋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 이후 아들 또래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꾸 하늘로 간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봤을 때에도 아들 생각에 눈물을 훔쳤지만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정이 무척이나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안 오는 날이 있으면 걱정도 되기도 하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무슨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 있던 아들을 잃은 뒤 절대 다시는 자식을 낳지 않기로 결심했던 저희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오는 두 아이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시 자식을 낳기로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쩐지 두 아이들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저희를 위해서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 애들을 후원해 줄까? 보아하니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애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나 봐. 우리 아들 생각도 나고 비록 우리 아들은 하늘나라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저 애들이라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당신. 결국 저희 부부는 두 아이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붕어빵 그리고 분식을 팔아서 애들 학용품도 사주고 책가방도 사주고 옷이랑 음식도 사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던 할머니 역시 직접 가서 돌봐드렸습니다. 처음 후원을 결심하고 할머니네 집에 찾아갔을 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저희 예상을 더 웃돌 정도로 집은 너무나도 허름하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이어서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배지 주우며 겨우 살아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건강히만 계셔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벌어둔 돈으로 할머니 건강검진도 시켜드리고 약도 지어드리면서 최대한 아이들이 그리고 할머니가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형편이 좀 더 넉넉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학비도 지원하고 이것저것 도움을 드렸어요. 그러기를 10여 년, 첫째는 무사히 대학에 합격을 했고 둘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뿌듯한 마음에 두 아이의 합격 소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치 제 자식이 대학에 붙은 느낌이었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마음에 도와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부담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러면 돈 쓸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혹여나 저희한테 어떤 부채감을 가지고 있을까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저희는 모든 연락을 끊고서 제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식당을 냈습니다. 작은 쪽지 하나만 남기고 말이죠. 작은 손 꼼지락거리며 붕어빵 사 먹으러 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 다 대학생이 되었구나. 너무나 축하한다. 너희들은 비록 우리와 피가 이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자식 같은 아이들이었어.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중에 더욱더 어른이 되었을 때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너희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 자식 같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두고서 몰래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내려와서 작게나마 식당을 꾸려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의 생각은 희미해졌어요. 가끔 가다 불쑥불쑥 얼굴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래, 대학 다니면서 잘 살고 있겠지. 지금쯤이면 직장을 다니고 있으려나? 똑부러진 아이들이니까 직장에서도 잘 지낼 거야. 라는 생각을 위안으로 삼으며 하루하루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운영한 지 10년, 이젠 저희 부부 얼굴에도 주름살이 늘었고 예전만큼 힘넘치게 식당을 꾸려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시간도 줄이면서 여유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잠시 문을 닫아놓고 남편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햇볕을 치다가 다시 장사를 시작하고 저녁이 깊기 전에 가게 문을 닫고 나오고 별거 아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잠시 가게 문을 잠가 놓은 뒤 의자에 앉아서 저와 남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밖을 보니 처음 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아직 장사 준비 전인데. 번듯한 양복을 입고 있던 두 청년은 제가 문을 열며 이야기하자 한참을 제 얼굴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만 꿈뻑꿈뻑 하는데 청년 중 하나는 너무도 놀라운 단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직장 가지고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두 청년은 저희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시절 도와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가 되었고 한 명은 치과 의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저희가 있는 곳을 알고 찾아왔을 줄은 몰라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아이들 부담스러울까 도망쳐 오긴 했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어찌나 반가운지. 게다가 언제나 아줌마, 아저씨, 나중에 많이 친해지고 난 뒤에는 삼촌, 이모라고 부르던 애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눈물이 순간 핑 돌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기에 그날은 아예 장사를 접고 저희 넷은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변호사가 되고 치과 의사가 된 뒤 가장 먼저 저희를 찾을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고향에 온진 알지만 꼭 보답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식당을 쭉 둘러보더니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저희가 식당 근사하게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없던 저희에게 어머니랑 아버지는 너무도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아마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디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몇 번이고 거절을 했지만 안 받아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너무 고맙다고, 특히 잊지 않고 저희를 찾아준 게 제일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저희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듯 사실 저희 부부에게도 언젠가부터 두 아이들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애들 덕분에 식당도 큰 곳으로 옮기고 인테리어도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쉴 곳이 필요할 것 같다며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장만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시골에 있고 아이들은 서울에 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꼭 시간을 내서 들려선 저희와 대화를 하고 가요. 이제는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상하게 죽은 저희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은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이야기였나요? 저는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응원의 댓글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사연은 가정에서 기막힐 노릇을 겪으신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자님께는 참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며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 먹고 살기에는 문제 없을 만큼 내실 좋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왔던 저희 집안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도 저희 집의 가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는 것도 싫었고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저희 집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동정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 집은 저렇게 못 살아서 애는 어찌 키우려 하나? 그러게나 말이야. 어른들이 걱정스레하는 말들도 너무 듣기 싫어 이불을 뒤집었을 정도였어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부자가 될 거야. 난 절대로 우리 부모님 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어릴 적부터 어지간한 어른들은 다 혀를 찰 정도로 독하게 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뿌리 깊게 이어져 온 가난은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히 제가 젊었을 적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그럭저럭 들어맞을 때였고 그 속담대로 저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루게 된 성과였습니다. 물론 아내가 저희 집안 사정을 보고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는 저희 집보단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라왔고 제가 따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아내는 저를 믿고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제게 투자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제게 있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사업, 즉 회사의 투자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아내의 도움으로 전 회사를 운영해 나가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사람들은 아는 중소기업으로 일구어 나가며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왔기에 저와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절대로 돈 걱정할 일 없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이 마땅히 없다면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해도 괜찮다.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워주는데 제 교육 방침이 그리 좋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일구어 놓은 회사를 남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말이죠. 이왕이면 제 자식이 하나하나 배워서는 나중에 저나 아내가 세상에 없을 때 저희를 대신해서 이 회사를 이어받기를 바랬습니다. 제게는 두 딸이 있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전 당연히 옛날 시대를 사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때 보편적으로 만연했던 남아 선호사상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제게 보여줬던 사업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확인했던지라 여자이기 때문에 사업하기에 부족할 거란 인식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들은 저보단 아내를 더 닮은 구석이 있었기에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제 바램대로 둘 중 하나는 제가 가진 회사를 이어서 잘 운영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죠. 그때였어요. 첫째가 먼저 말을 반갑게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저 아버지 회사에 다녀보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 말이냐? 네. 물론 아버지가 사장님이라고 해서 바로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전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직장 경험도 없고. 아무리 제가 아버지 딸이라고 해도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게 되면 분명히 많은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둘째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첫째와는 나이 차이가 꽤 있었기에 학생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테고 아버지 회사에 그리 관심을 가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첫째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첫째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성적으로 저희 부부 걱정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품행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들으면 들었죠. 내심 그런 첫째를 보고 첫째가 부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 나중에 사장 자리를 물려받았으면 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첫째는 저에게 회사에 다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높은 직위가 아닌 신입사원의 자리를 요구하니 그 정도야 제 권한으로 충분히 이뤄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첫째를 회사에 다니게 했고 제 예상대로 일을 하게 된 딸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업무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하람이가 확실히 똑똑하긴 해. 내 딸이긴 해도 어쨌든 회사 직원이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보고서 쓰는 걸 시켜봐도 사회 초년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하고 이 과장이랑 정 차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하람이가 일 잘한다고 아주 난리더라고. 그럼 우리 하람이가 누구 딸인데요, 여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하람이가 날 또 많이 닮았잖아. 안 그래? 맞아. 당신은 닮았는데 똑똑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아무튼 하람이 덕분에 미래 걱정은 없어. 작은 회사긴 해도 우리가 힘 모아서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하람이도 애착 가지고 잘 운영할 것 같아. 첫째가 제 딸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도 딸아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무척이나 칭찬을 받는 사원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직원들 역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낙하산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 하나 없이 어쩐지 사장님 따님이라서 이렇게 똑똑했나 보네요. 하고 계속해서 첫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회사에 대해 배워가는 첫째를 볼 때마다 계속 이대로만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잔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응? 무슨? 하지만 딸아이도 나이가 차고 하니 누군가와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당시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대리로 있던 남자와 연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운영하는 회사가 그리 크진 않더라도 솔직히 회사에 다니는 저는 직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과장 이상급의 직원들과만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이야기를 트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딸아이가 만나는 대리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지간히 현명한 첫째이니만큼 알아서 좋은 남자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딸아이의 고백을 듣고 나서 전 직원들을 슬쩍 불러 딸아이가 만난다는 대리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 김대리요?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아주 똑부러지죠. 그러면서도 성격은 순해가지고 말도 잘 듣고요. 사장님도 김대리랑 이야기할 일이 있으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김대리 엄청 착하죠. 애가 또 과묵한 맛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 같은 거 하나 안 하고 아주 선비예요. 게다가 뭐 눈에 띄게 미남까진 아니더라도 그 정도면은 허우대도 나쁜지 않죠. 다행히 첫째가 만나는 사람은 다른 직원들에게 평판이 무척 좋았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로 한 사람의 성격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나마 단편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더군요.
첫째 성격상 만약에 사귀다가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해도 일에 지장이 가게 할 성향도 아니고, 나중에 정말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무려 4년간을 연애했고 정말로 그 남자를 저희 집에 인사시켰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이죠. 아빠, 나도 이제는 이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연애도 할 만큼 했고 빨리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잘 살아봐라. 아빠는 널 믿는다. 누구보다. 물론 첫째의 연애가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그만큼 좋은 사람이기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기에 흡족하기도 했지만, 애지중지 품에 놓고 키워온 첫째 딸이 부모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직접 만나본 딸아이 남자친구는 번듯하니 사윗감으로 좋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딸아이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상견례를 빠르게 진행한 후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했습니다. 확실히 결혼을 한 딸은 이전보다 더 좋아 보이더군요. 회사에서도 공인된 부부인 만큼 사적인 이야기도 제법 나눌 법한데, 결혼을 하고서도 사위와 첫째는 점심시간 같은 자유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업무 이야기로 바빴습니다. 김서방이 잘해주냐? 뭐 서운하게 하는 건 없고? 그런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럼요, 아빠.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살면서 지금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는걸요? 그래? 다행이구나. 딸아이는 그 말대로 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야 부부보다는 동료로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 사위가 첫째를 제법 챙겨주는지, 어쩌다 잘 지내는지 궁금하여 확인 삼아 물어보면 첫째는 누구보다 기쁘다는 얼굴로 제게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회사에 쭉 다녔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회사 업무에 집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혼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아버지가 아닌 회사 사장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게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예상치도 못하게 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도 언니처럼 아빠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한 번도 제 회사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던 둘째가 갑자기 입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유를 물어보니 언니의 모습이 좋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첫째가 예전만큼은 회사에 온 신경을 집중하지 못하니 그 빈자리를 둘째가 채워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둘째 역시 첫째가 처음 회사 들어올 때와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시켰습니다. 하람아, 너가 우리 회사에 열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김서방이랑 신혼생활을 좀 즐기기도 해야지. 네 동생 서윤이가 입사하기로 했으니까 한동안은 회사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비록 너를 후계자 아니 후계자로서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뺏고 싶진 않아. 그러니 신혼생활 잘 보내라. 알겠어요, 아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첫째는 제 말을 듣고 둘째가 입사한 뒤 조금 부담이 덜해졌는지 평소에는 내라고 해도 내지도 않던 연차도 내고 사위랑 데이트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걸 보니 저도 마음이 편했고 둘째가 첫째 빈자리를 완벽히 채워줄 순 없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더군요. 회사에서 일을 한 지 딱 1년 만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왜? 불편한 거라도 있었니? 아니요. 그냥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요. 여행을? 뭔가 불편한 점이라도 있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둘째는 그저 조금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다니면서 여행은커녕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것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이상하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나 싶긴 했지만 아무래도 평소엔 하지 않던 회사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보다 싶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너 여행 다녀오고 싶을 만큼 다녀오고 돌아와서도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이야기해라. 네 자리는 언제든지 남아있으니까. 한 달 정도 원 없이 국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싶다길래 용돈까지 두둑이 쥐어주고서 여행을 보냈습니다. 대신 혼자 여행을 가는 만큼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 주기적으로 집에는 연락을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여행을 떠난 딸아이는 못해도 며칠에 한 번씩은 잘 지내고 있다는 식의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얘기했던 한 달째가 됐는데 딸아이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기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행 기간이 늘어났나 싶어 일주일 정도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그 뒤로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딱 하나의 연락을 남겨두고서는 그 뒤로 아무런 어떠한 안부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만 더 쉬다 올게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딸이었기에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으나 둘째 딸은 핸드폰도 꺼두고 완전히 잠적을 해버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얘가 갑자기 여행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저도 아내도 그리고 첫째도 틈만 나면 둘째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온갖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나쁜 마음이라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이대로 집에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들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둘째가 잠적을 한 뒤로 딱 7개월에서 8개월 후에 둘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돌아와서 기쁜 것도 잠시, 저희 가족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하나 없던 둘째가 잠시 밖에 나가 있다 돌아온 사이에 만삭의 몸으로 배가 불러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요. 이미 오래돼서 지을 수도 없어요. 뭐? 임신을 했다고? 아내는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조차 하지 않은 딸이 임신이라니. 무작정 딸아이를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로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 그저 묵묵하게 둘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여행을 핑계 삼아 밖에 나가 있던 사이에 이미 마음속으로 많은 것들을 정리했는지 임신 소식을 알리는데도 떨림 하나 없이 참 덤덤해 보였습니다.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고민을 하는데 둘째가 갑자기 첫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집에 언니 좀 불러줘요. 그리고 형부도요. 어차피 가족끼리 상의를 해야 하는 만큼 첫째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 있었기에 알았다고 하고 그 즉시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가 돌아왔는데 일이 생겼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요. 평소 둘째를 무척이나 아끼던 첫째는 전화를 받자마자 사위와 함께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역시 둘째의 잔뜩 부른 배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서윤아, 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너가 임신을 해서 돌아왔어? 이거 밖에서 임신한 거 아니야. 집에 있을 때 임신한 거지. 둘째는 자기의 부른 배를 쓰다듬으면서 첫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전 둘째 딸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그저 넋놓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온몸이 경련을 일으킨 것처럼 떨려옵니다. 이 애 형부 애야.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기야말 노릇이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둘째와 첫째 사위를 번갈아 봤지만 첫째 사위는 뭔가 찔리는 것이 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첫째 사위 어깨를 쥐고 흔들며 당신 저게 무슨 이야기야? 서연이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야? 아니지? 서연이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라며 답을 재촉했지만 첫째 사위는 끝까지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첫째는 쓰러지고 아내는 쓰러지는 첫째의 몸을 받아들곤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가 우리 집 이야기가 되다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손을 올리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첫째 사위에게 다가가 머리를 후려치며 이 짐승 같은 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아내 동생이랑 정을 통할 수가 있어? 라며 사위의 머리채를 쥐어 잡았지만 제 손에 휘청대면서도 사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죄도 없는 둘째를 꼬여서는 사위가 일방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제가 첫째 사위를 때리는 모습을 보더니 만삭에 몸을 내선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대며 오빠한테 그러지 마. 아빠,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형부가 아니라 오빠라니. 둘째의 말도 안 되는 폭로가 진짜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음흉한 첫째 사위의 계략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둘이서 마음이 맞아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그러면 여행 간다고 핑계대면서 나갔던 게 임신 때문이었냐? 네. 아빠랑 엄마가 제 임신 사실을 알면 애 지우라고 할까 봐요. 그러면 네 형부랑 이놈이랑 뭐라도 있었단 말이야? 정말? 첫째만큼은 아니었어도 둘째 역시 살면서 부모 속 한번 썩인 적 없습니다. 자식 둘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평온하게 애를 키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자랐어요. 첫째는 결혼을 했으니 이제 둘째만 자기 짝 잘 찾아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우리 가정은 이제 앞으로도 쭉 행복할 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형부랑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는지. 쓰러진 첫째를 눕히고 일단 둘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첫째 사위를 바닥에 무릎 꿇려 앉힌 뒤 이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해보라고 했죠. 일단 일은 벌어졌고 솔직히 어떤 해명을 하든 결국 둘째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한 게 확실한 이상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첫째가 받은 충격을 덜 수 있을 만한 변명이 있을까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룻밤 실수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날 회식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만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하람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은 거의 풍비박산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깨어난 첫째는 식음을 전폐하며 밥 한 끼 먹으려 들지 않았고 사위와는 별거 아닌 별거를 한 채로 저희 집에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려도 대꾸 한번 하지 않는 통에 저와 아내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둘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조용히 둘째에게 연락을 해서 밖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사위와는 달리 둘째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빠랑 저랑은 진짜 사랑하고 있어요. 알아요. 제가 나쁜 년이라는 거.
근데 아빠 사람 마음이 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물론 언니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저도 우리 가족들 생각해서 마음 단단히 고쳐먹으려고 여러 번 노력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러면서 둘째가 제게 보여준 것은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걸친 게 아닌 몇 개월 이상의 대화 내용이 눈앞에 수두룩했죠. 전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으나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와 첫째 사위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허락받으러 인사 갔을 때 난 서윤이 너 보고 마음이 너무 설렜어. 하람이 만나면선 한 번도 제대로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빠. 그래서 언니가 너무 미워. 나에게서 오빠를 뺏어갔잖아. 오빠, 너무 사랑해. 오빠가 언니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오빠가 내 남편이야. 당연하지. 나도 마음만큼은 하람이가 아니라 서윤이 네 남편이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순 없지만 사윈 첫째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둘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하룻밤 실수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에 대한 마음을 못 참겠어. 하람이랑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 보려고 해. 어차피 우리 사이엔 아이도 없고 헤어지려면 지금 헤어져야 당신이랑 빨리 만날 수 있잖아. 대체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걸까요? 얌전하던 둘째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도 참 사람 좋아 보이고 우직해서 나쁜 짓이라곤 하나도 모를 것 같던 사위가 둘째랑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사위와 둘째는 첫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죠. 물론 도의적으로 봤을 때 언니 남편이랑 이렇게 된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빠, 저랑 오빠는 정말 진심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언니보다 오빠한테 더 잘해줄 자신 있어요. 그리고 오빠도 언니보다 저를 더 사랑해요. 우리라고 그렇게 몰래 사랑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당연히 엄마 아빠 눈치도 보이고 언니 눈치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아빠? 너 대체 애가 왜 이렇게 변했니, 서윤아? 너 이렇게 뻔뻔하고 나쁜 애 아니었잖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아니 아무리 마음이 같다고 그렇다고 형부되는 사람이랑 바람을 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바람 핀 것도 핀 거지만 저런 식으로 바람을 사랑이라고 합리화하는 둘째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자기 때문에 거의 정신병이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쩜 저리 뻔뻔스러운지. 그 대화 이후로 전 둘째 딸을 제 자식이 아닌 걸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아내 역시 알아누웠고 첫째는 그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정말로 하늘나라에 갈 뻔하기도 했거든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역시 첫째만큼 애지중지 키웠지만 이건 용납이 되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첫째 사위와 둘째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혼을 낼 수 있을지를 고민 중입니다. 집에서 매일 눈물 젖은 얼굴로 퉁퉁 부어있는 첫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요. 제가 여기서 어떤 대처를 진행하면 될까요? 그동안 둘째를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운 건지, 이 모든 게 제 잘못은 아닌 건지 참 고민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놈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밟아주고 싶습니다. 다신 일어나지 못하게요. 아니, 그보단 똑똑히 알려주고 싶습니다.